제1회 폐허 속의 재회 10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휴전협정 소식이 부산 피난민촌 전체에 울려 퍼진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군사정전협정이 오늘 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주변에 모여들어 숨죽여 듣는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린다. 3년간의 길고 참혹한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몰려온다. 부산 동구 좌천동 언덕배기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진 피난민촌. 여름 햇살이 뜨거워 천막 안은 찜통 같지만 사람들은 그나마 비바람을 막아주는 이 작은 공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막마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 살고 있다. 황해도에서 온 가족, 함경도에서 피난 온 가족, 서울에서 쫓겨난 가족들, 모두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중 하나의 낡은 천막 안 40세 순례가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솥 앞에서 한숨을 쉰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구호 물자인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죽을 끓이고 있다. 노란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지만 영양가는 부족하다. 그래도 이것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전부다. 천막 한쪽에는 10살 영희가 찢어진 인형을 끌어안고 앉아있다. 인형의 한쪽 팔이 거의 떨어져가고 솜이 나와 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다. 천막 밖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영희는 나가서 놀고 싶어도 신발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발에 신은 것이라곤 어머니가 헝겊으로 대충 만들어준 신발 같지도 않은 것뿐이다. 영희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아빠는 정말 올까요?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섞여 있다. 순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곧 오실 거야, 영희야.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거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순례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하다. 남편 태수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게 벌써 3개월 전이다. 그 편지에는 곧 돌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 걱정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순례는 남편 없이 2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낮에는 미군 부대 앞에서 빨래를 해주고 저녁에는 다른 피난민들의 옷을 기워주며 돈을 번다. 하지만 하루벌이로는 가족 3명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더욱 힘든 것은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다. 혼자 울고 싶을 때도 많지만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참는다. 같은 시각 부산 항구에서는 18세 민호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보급품 상자들을 나르는 일이다. 한 상자가 20kg이 넘는데 마른 소년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다. 그래도 하루 품삯 20전을 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이 돈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민호의 손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여있고 어깨와 등은 무거운 짐 때문에 늘 아프다.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아저씨가 물어본다. 민호야, 너희 아버지 소식은 아직도 없니?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곧 소식이 올 거 아니야? 민호는 희망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다. 네, 곧 오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밤마다 혼자서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만약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럼 자신이 평생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 하루 일을 마치고 20전을 받은 민호는 집으로 향한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무거운 마음이 든다. 18세 소년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자신은 매일 노동일을 해야 한다. 가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영희를 생각하면 힘을 낸다.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저녁 무렵 순례가 천막 앞에서 낡은 옷들을 빨래줄에 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똑똑 쿵, 똑똑
쿵.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다.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다. 뭔가를 짚고 걷는 소리 같다. 순례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석양이 지는 언덕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남자. 너무 야위어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더러워진 군복, 수척한 얼굴,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걸음걸이와 어깨의 모양이 낯설지 않다. 순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설마, 여보. 순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간다.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뛰어간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든다. 분명히 남편 태수다. 하지만 3개월 전에 보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뺨이 푹 꺼져 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지팡이에 의존해서 겨우 걷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다. 태수는 아내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이런 모습으로 가족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 미안하고 창피하다. 미안해. 이런 꼴로 돌아와서. 목소리가 떨린다. 순례가 남편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태수는 몸을 피한다. 안 돼요. 더러워요. 이런 모습 보이기도 싫고. 그때 천막에서 영희가 뛰어나온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아빠, 다리가 왜 그래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태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어렵다. 영희가 아빠를 껴안으려 하자 태수가 비틀거린다.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한다. 아버지. 민호도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기억 속에 건장했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섞여 있다. 태수는 아들에게 의지한 채 답한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말하기도 힘들다. 3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이웃 천막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한다. 아, 김씨네 남편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다리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태수의 귀에 들린다. 더욱 부끄럽다. 이런 몰골로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 원망스럽다. 가족들이 태수를 부축해서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좁은 천막 안에서 가족 4명이 둘러앉는다. 태수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키며 힘겹게 설명한다. 포탄 파편이 무릎 아래쪽에 박혔어요. 수술을 했지만 신경이 다쳐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린다.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순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괜찮아요, 여보.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젓는다. 천만다행이긴. 이 다리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 먹여 살킬 수도 없고 집만 될 텐데. 자책하는 목소리가 천막 안에 울린다. 영희가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아픈 다리를 살짝 만진다. 아빠 아파요? 태수가 딸을 바라본다. 순수한 눈동자에서 걱정이 가득 보인다. 조금 아파. 하지만 영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영희가 말한다. 그럼 영희가 아빠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엄마가 영희 다리 아플 때 주물러 주는 것처럼.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민호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가장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이 더욱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8세 소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순간이다. 태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어린 아들이 이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비가 이런 몰골이 되어서 너한테 짐만 지워주고. 순례가 남편을 위로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녁이 되어 순례가 옥수수 죽을 끓여온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끓인 죽이다. 남편이 돌아온 기념으로 조금이라도 더 영양가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다. 태수는 3개월 만에 맛보는 가족과의 식사가 눈물겹다.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니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다. 아빠, 내일부터는 매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영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묻는다. 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럼 아빠가 이제 어디 안 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크다. 이 불구의 몸으로 과연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민호가 하루 번 돈 20전을 어머니에게 건넨다. 오늘 품삯이에요. 태수는 아들이 번 돈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겁다. 아버지인 자신은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는데 어린 아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고. 밤이 되어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든다. 좁은 천막 안에서 4명이 함께 자려니 비좁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모인 것만으로도 따뜻하다. 순례와 영희, 민호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돌아온 안도감에 편안히 잠든다. 하지만 태수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한다. 다리에서 오는 통증도 괴롭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다. 과연 이 불구가 된 몸으로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아들과 아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빈둥거려야 하는 걸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진짜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천막 밖에서는 다른 피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전쟁이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 태수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새벽이 다가오면서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분명 자신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자. 가족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신부터 포기할 수는 없다.